해외 축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뭐 리그아, 분데스리그는 끝이 났습니다만은 A 매치들은 계속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모처럼 어제 FM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FM 대회 하고 이제 집 가서 이제 좀 쉬다가 잤는데 두 분은 몰랐는데 또 새벽에 축구 중계를 했더라고요. 또 형은 했고 저는 놀았고. 쉬었고. 쉴 틈이 없네요. 네. 이제 뭐 네이션스 리그도 있고 유럽 MH도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유럽 플레이오프. 마지막 한 자리. 예, 마지막 한 자리. 가레스 베일이 결국 64년 만이죠 지금 웨일즈 월드컵 가는 거. 맞아요. 진짜 대단해.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로 64년 만에 이제 성사가 된 일이고요. 베일이 또 골 관여가 됐어요. 맞아요. 야르몰렌코의 자책골이 이제 결승골이 됐는데 베일이 프리킥을 찼다 하면 골이 나옵니다. 이미 뭐 베일이 이전에 3월에 치렀던 그 유럽 예선 준결승 경기 때 마찬가지로 좀 보여줬던 캐리력이 있었는데 베일에게는 본인의 커리어에서의 마지막 중요한 대회에서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웨일스를 대표해서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베일에게도 웨일스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국대는 뭐 그냥 베일이 최고 존엄이죠. 네. 사실 뭐 긱스라는 정말 대형 스타가 있었지만 이 베일과 긱스를 국대로 놓고 비비는 거는 사실 베일에게 좀 신뢰가 아닌가 이제. 이제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 베일이 이번 뭐 유로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의 캐리도 캐리고 베일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사실. 이제 마지막 세계 대회인데 마지막 세계 대회를 유로도 물론 진짜 대단하고 큰 대회입니다. 입니다만은 월드컵으로 진출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본인에게도 굉장한 영광인 것 같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속 터질 것 같긴 해요. 그런 표정이라던가 열정 같은 것들이 하얀색 유니폼은 입고는 안 나오고 국대 유니폼 입고도 나오니까 중요한 건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향후 거치가 좀 주목이 되는 베일이고 일단 웨일스 FC 소속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이제 웨일스는 선제골을 넣고 경기 운영을 잘했고요. 웨인 헤니스가 얼마 전 그 쿠르투아의 캐리에 버금가는 맞아요. 선방 횟수가 똑같아요. 9번의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MOM 저도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선방 순도가 매우 높았고요. 우크라이나가 20개가 넘는 슈팅을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골을 못 넣었죠. 기대 득점을 트위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웨일스가 0.68, 우크라이나가 2.10이 나왔습니다. 2.1. 이러면은 2.1이면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에요.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웨인 헤네시 이른바 캐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사실 P1-2 본작 골키퍼 중에 한 명이 웨인 헤네시였거든요. 그래요? 웨인 헤네시도 꽤 많이 뽑았어요. 이게 물론 크루투아가 최고 존엄이죠. 그 크리스텐센이었나 키 큰 골키퍼?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그 친구가 제일 좀 엄청난 존엄이긴 했지만 웨인 헤네시도 은근히 좀 썼던 유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웨일스 대표팀이 무려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는 점이고 우리가 살면서 웨일스가 월드컵에 올라가는 거 다 보는구나. 이런 얘기 누구나 할 만합니다. 유로는 뭐 이미 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태어난 이후부터 월드컵을 다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못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운 경험도 있었어요. 막 이란이랑 우즈벡한테 발목 잡히고 이런 적도 있으니까. 근데 월드컵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64년 만에 남들끼리 세계적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63년 만에 갔다? 이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웨일스 대표팀의 이 본선 진출 소식을 살펴봤고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주요한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포인트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야 돼. 부담스러운 상대죠. 포르투갈. 맞아요. 일단 스페인하고의 1대1 경기는 개인적으로 다시 보기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너무 단조로웠어요. 경기 자체가 좀 너무 지지부진했고 스페인도 사실 좀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인데 포르투갈도 실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신중하죠.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막 모험수를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갖고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네이션스 리그라는 특수성 때문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되게 좀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크게 재밌는 포인트가 좀 부족했고 근데 스위스전의 포르투갈 오늘 끝났죠. 4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포르투갈이 역시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스위스 쉬운 상대 아닌데. 이건 칸셀루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느냐의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위스전을 통해서 보면 그 전체적인 포르투갈 대표팀의 최근 특징을 봤을 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베르나르도 실바를 윙으로 썼고 유로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봤는데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바를 중미로 내려서 중원의 활동량과 기동력이 해결됐어요. 원래 베실바가 윙으로 갔을 때는 중원의 그 기동력이 너무 문제가 돼서 밸런스도 불안하고 중원의 경기 플레이메이킹도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히려 중앙에 배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수혜를 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도 살아나요? 네, 왜냐면 이 스위스전을 통해서 봤을 때 부페가 좋았어요. 물론 그 스페인전에는 좀 부페도 아쉽긴 했었지만 그 스위스전을 봤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에서 휘저어주고 뭔가 활동량도 가져가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더 공격에 집중을 하면서 이 선수의 특유의 그 장점, 공격적인 장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 리오넬 메시랑 비슷한 거죠. 클럽팀에서는 많이 내려오고 대표팀에서는 좀 공격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포르투갈 대표팀은 확실히 이번 스위스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교훈을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만 강팀입니다. 네. 강팀이에요. 1번 시드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멤버 보면은 네. 저는 이 결과들이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제가 볼 때 조별리그에서는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분명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강팀을 만나는 토너먼트 대 토너먼트에서는 그때쯤 됐을 때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토너먼트 이후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조별리그에서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조별 단계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루과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더 잘해야 된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무려 1대4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1대4지만 말이 1대4지 0대4에 가까운 대표였죠. 마게맨의 어떤 책임을 좀 추궁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보면 볼수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벨기에는 사실 멤버 구성 놓고 보면은 뭐 이 친구들이 황금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던 게 이제 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였으니까 시기가 좀 됐어요.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죠. 브라질 월드컵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기도 좀 지났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다 나이들이 꽉 차가지고 너무 꽉 찼어요. 네. 요즘에 보면 라인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0경기 정도 가까이 뛰었거나 100경기 넘긴 선수들이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생도 네. 이제 슬슬 베테랑 소리를 듣는데 그 나이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벨기에. 그러니까 2010년대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 엄청난 재능들 중에 왜 앞에 풀백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감독에서 윙백 어떻게 쓸지 진짜 고민이 많았죠. 베르통원 왼쪽 풀백도 많이 맞아, 봤었잖아요. 맞아. 참 아쉬운 거는 그리고 역시 지금 시간에 마르티네스 감독의 어떤 역량이 가장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 세대를 오래 이끈 게 마르티네즈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벨기에 대표팀은 걱정이 되는 게 수비가 매우 불안하고요. 그리고 역시 조직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따라오는 경기력이지 않나. 생각보다 벨기에 대표팀은 많이 좀 불안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네덜란드는 누이 파날 감독이 부임하고서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직력도 좋아졌고 파날 감독에 따라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파날 감독도 역시 대표팀을 이끌 때는 대단한 또 지도력을 역시 보여주는 감독이라는 브라질 걸 월드컵 때도 대단했었고 최근에 이제 파날 감독이 아무래도 건강 이슈가 또 있었는데 일단 빠른 쾌유를 꼭 바라겠고 아마 네덜란드의 지금 그 제자들도 파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덜란드는 이 경기를 통해서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멤피스 데파이가 네덜란드 대표팀 최다 득점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1위가 로빈 반 페르시 50골. 2위가 훈텔라르 훈신 42골. 그리고 이제 데파이가 어느덧 41골. 데파이는 뭐 이견이 없는 그러니까 뭐 큰 변수가 없는 훈텔라르는 그냥 넘을 것 같고. 그렇죠. 한 골 이거는 차니까. 뭐 최다 득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9골밖에 안 남았어요. 월드컵 전까지 이제 친선 경기랑 이제 평가전들도 많고 월드컵 본선에서의 조별리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파이가 충분히 뛸 수 있는 나이라서 이거 기록 깨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무난할 것 되죠.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프랑스와 덴마크의 소식인데 프랑스는 캉테와 추아메니를 이번에 중원으로 들고 나왔어요. 폴 포그바가 차출이 안 되고 라비오는 벤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합은 3선에서 중앙 쪽으로 전진 패스를 뿌리거나 볼을 운반해서 공격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조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미 자리에 있던 그리즈만이 너무 많이 3선에 가깝게 내려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공격의 조립 자체가 프랑스 대표팀은 잘 됐던 경기가 아니나 벤제마의 원더골이 나왔죠. 벤제마의 원더골 그리고 이 경기 중에서 음바페랑 바란이 부상으로 빠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쨌든 벤제마의 이른바 물 올라 있는 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벤제마 거의 춤추듯이 드리블 돌파해서 뚫어뒀던데. 아니 진짜 속도만 예전에 호돈보다 덜할 뿐이지 맞아. 진짜 그 호돈 보는 있었어요. 느낌이 나요. 물론 맞아, 속도는 맞아. 호돈이 진짜 압도적으로 빠른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벤제마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데샹이 너무 못합니다. 데샹 감독이 매 경기마다 너무 수비적인 경기 컨셉을 좀 준비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압박하고 뭔가 중원에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형태의 좀 소극적인 운영이 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소극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덴마크에게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프랑스 대표팀이었고 또 하나는 이 경기의 결정적인 패인은 상대 전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덴마크가 백4로 바꾸고 숫자를 늘렸는데 프랑스 대표팀은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설상가상 바라니 부상으로 갑자기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와해가 돼버렸어요. 추아메니도 처음에 전반전 그 상대에 대한 공격을 좀 막고 프랑스로 라인을 확실히 좀 내려가지고 덴마크의 공격을 읽었을 때는 추아메니도 꽤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아메니도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 느낌들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고요. 덴마크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일단 조직력이 좋고 에릭센도 잘하고 그 이번에 보니까 상대 압박할 땐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가
풀리면 뒤쪽으로 빠르게 복귀를 하는 속도가 매우 잘 갖춰졌고요. 또 하나는 율만 감독의 전술 다양성을 저는 높게 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대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패배를 한 거고. 이 두 팀 조별리그에서 또 만나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대로라면 덴마크가 확실히 좋은 결과 내기에는 유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경기 결과가 좀 충격받았겠네. 충격 받아야죠. 홈에서 벤제마가 저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스타드 드 프랑스 일주일 만에 프랑스 대표팀 경기였거든요. 근데 백스리 백포 변화에 전혀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반대로 덴마크는 이런 유연함을 보여줬다. 이런 어떤 인상이 깊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오스트리아는 0대3 오스트리아의 승리였는데 이번엔 다리치 감독이 백4를 꺼냈습니다. 근데 뭐 주전들의 일부가 빠진 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밸런스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요. 자, 헝가리와 잉글랜드는 헝가리의 1대0 승리. 잉글랜드가 헝가리에게 60년 만에 패배를 당했고 이것도 뭐 대서특필됐죠 사실. 해리케인이 내려와요. 해리케인이 진짜 자주 내려와서 토트넘에서처럼 내려오는데 합이 잘 맞는 공격진의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마운트랑 보웬이 나왔는데 해리케인하고는 합이 그렇게 맞지 않았고 대표팀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선수의 평소 폼을 떠나서 케인하고 발이 가장 잘 맞았던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스털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마운트 보웬은 그렇게 합이 잘 맞지 않았고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그럴 수 있지. 손캔데. 케인 내려올 때 지금 쭉 들어가주는 선수가 없다. 이른바 그 삐용이 발동해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손흥민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어떤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사우스게이트에 지나칠 정도의 수비적인 축구. 헝가리 대표팀에게 너무 내려앉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까 똑같아요. 프랑스도 뭔가 기세를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잉글랜드도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말았고 또 잉글랜드가 수비가 불안하더라고요. 맥과이어의 폼 저하가 매우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가 대표팀에서도 어떤 정신 집중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제는 대표팀의 어떤 수비력도 조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체코와 스페인은 2대2로 비겼는데 최근에 체코 대표팀의 기세가 아주 좋죠. 가비 골랐죠. 가비는 최연소 득점. 그 안수 파티와 한 10몇일 차이로 별로 차이는 안 나는구나. 그래서 안수파티보다 가비가 최연소골 17년 304일에 나이로 이제 득점을 했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1대1로 비겼는데 둘이 만나면 이탈리아가 항상 잘합니다. 독일은 뭐 이전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잠깐 저조했지만 다음 경기들에서의 모습을 좀 보는 것이 역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스페인도 사실 이니고 마르티네스 마지막에 맞아요. 슈어션 골 없었으면은 사실 진 경기라 극장 동점골이죠. 은근히 스페인이 조금 불안합니다 최근에. 이것도 좀 경기력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어쨌든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패했고 준우승 팀도 패했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있는데다가 저희가 뭐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날 뭐 메시는 사실 또 에스토니아 상대로 5골 넣고 뭐 포르투갈 호날두 2골 넣고 여전히 메호가 아직 좀 대단해. 대표팀 레벨에서 건재하다는 걸 이번 A매치 브레이크를 통해서 베일까지 확인을 했죠. 메호 한번 이렇게 쫙 띄워주세요.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에서 둘이 역시 건재함을 보여줬다. 네.